안녕하세요. 2022년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기본법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기본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보시는 것 같이 이 스포츠 기본법은 시행이 언제로 나와 있죠? 2022년도 2월로 나와 있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문제지만 이 문제 안에 보기들을 잘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우선 스포츠 기본법은 무엇이냐?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기본법의 제3조 정의에 보면 7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두 번째는 전문 스포츠, 여기 나와 있죠. 전문 스포츠. 자, 세 번째는 생활 스포츠,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마찬가지 보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스포츠 산업도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츠 클럽 이라는 이 7가지 용어의 정의가 스포츠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학교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바로 네, 생활 스포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포츠 산업과 장애인 스포츠, 전문 스포츠 모두 옳은 정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맞다, 정답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무슨 문제냐? 바로 보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 문제는 상당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기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2번도 스포츠 정책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취약계층 생활 스포츠 지원이라고 하면 뭐에 관련된 거죠? 바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보기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생활 스포츠 지원 사업은 이 대한체육회 체육사업에 있어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스포츠 지원 사업 운영, 움직이는 체육관, 그다음 스포츠 버스 및 국가대표 선수촌 체험 활동 운영, 그다음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체육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운영, 농어촌 유청소년 대상 선진 축구 클리닉 운영, 그리고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 버스 운영, 간산 벽지 등의 유청소년 대상 국가대표 선수촌 체험 활동 운영 등이 있고요.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게요.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 스포츠 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이라고 했죠. 그럼 딱 보기에 먼저 기억을 보시면 딱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 쉽게 정답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자, 니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나눔 스포츠 클럽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환경 조성과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3번 또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의 발달 특성을 가진 대상, 스포츠 참여자에 대한 문제였죠.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 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뚜렷하다. 그리고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뚜렷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자, 이 앞에 두 개는 조금 헷갈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 시기와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이걸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보기는 바로 언제? 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이 시기의 경험이 인격 및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신체 발달, 체력 육성, 정서 안정, 교우관계 개선, 여가선용, 자아 실현 등을 바람직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동적 운동 위주의 체육 활동을 하도록 제안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 보시면 생활 패턴 고려. 이 청소년의 생활 패턴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개인의 요구와 흥미도 고려해야겠고, 그 다음 정적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정적 아니죠. 이 시기에는 혈기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떤 운동? 바로 동적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겠죠. 그 다음 스포츠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서 이게 어디까지? 바로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성인기에서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이 평생체육으로 연결돼야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또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든 거는 거. 어떤 거?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자, 우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진술한다. 이 추상적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런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뭐 구체적, 사실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 학습 내용과 기대되는 행동을 동시에 진술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 참여자의 기대하는 행동 변화에 따라 동사를 다르게 진술해야겠죠. 행동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동사를 달리 바꿔서 설명을 해야겠죠. 해당 스포츠 활동이 끝났을 때 참여자에게 나타난 최종 행동 변화 용어로 진술한다. 그렇죠. 이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참여자한테 그 변화된 것들을 이제 행동 변화 용어로 진술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시된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없었죠.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를 잘 읽고 보기를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또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 교수 전략. 그 챕터 5죠. 거기서 해당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교수 전략에 포함된 체육 수업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모든 팀원은 자신의 팀에 할당된 과제를 익힌 후 교사가 되어 다른 팀에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지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 각 팀원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운 다음 동일한 내용을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원래 자신의 집단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다른 팀에게 지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협동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 중 어떤 거? 바로 이 직소 1에 대한 설명이었죠. 직소 1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여기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각 그룹당 뭐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고 여기도 A 학생, B 학생, C, A, B, C 학생이 있습니다. 각각 3명씩 조가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1조, 2조, 3조가 있다면 A조라고 표시된 이 각각의 조에서 A는 동일한 과제를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팀에서 할당된 과제. 그 다음 B에 가진 각 조의 B는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제를 받아요. B끼리만. C는 C끼리만. 그래서 각각의 이제 동일 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제를 가진 걸 서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인을 해서 그거를 좀 더 질적으로 높이는 거죠. 예. B도 마찬가지고 C도.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룹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그룹 안에서 다른 그룹 A는 이제 B하고 C에게 그 자기가 학습했던 그런 거를 다시 우리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이 뭐 자신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원래 자신의 집단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다른 팀원들에게 지도를 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협동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육수업 모형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각 수업에 대한 모형을 모른다 하면 풀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 보기를 잘 보면 팀원들끼리 서로 내용을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팀원들끼리 배운 것을 서로 가르치고 한다라고 하면 딱 여기 봤을 때도 직접 교수는 이제 교수가 혼자서 가르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개별화도 마찬가지. 전술은 어떤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정답을 3번을 찍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보기가 그래도 좀 쉽게 나와서 관련이 없는 그 보기들이 나와서 3번으로 찍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매틀러의 교수 학습 과정안. 그래서 수업 계획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보기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먼저 매틀러가 제시한 수업 계획안 작성 요소의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수업 맥락의 간단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배정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학습 활동 목록이 있고 다섯 번째는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평가 있고 마지막은 학습 정리 및 종료로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수업 계획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도입을 한다. 그리고 과제 제시에 적합한 모형과 단서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과제 제시에 적합한 모형과 단서를 활용한다 했죠. 그 다음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과제 구조를 설명하고 다양한 과제의 계열성과 진도를 차시별로 1차시부터 뭐 수업의 그 차시에 맞춰서 딱딱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보기에서 어떠한 그런 클루,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답에 대한. 그래서 바로 뭐냐?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과제 제시는 필수 학습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과제 구조는 무엇이냐? 학생들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보기 문제 또 나왔습니다. 예.
자, 보기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기 볼게요. 자,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 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내가 목표로 한 수업을 끝까지 진행을 할까요? 아니죠. 학생이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럼 멈춰야 되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제거한 후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 니은 안전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기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수업 전, 그다음 중, 후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교사는 미리 파악을 해서 계속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전에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교구, 공간, 학생 등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열 또는 배치한다. 그렇죠. 그다음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감독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옳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헬리슨이 제시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과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육 수업 모형에 관한 문제죠. 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은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0단계. 자,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구분이 되거든요. 자, 0단계는 뭐냐? 바로 무책임감에 되는 거고요. 여기는 무책임감.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뭐냐?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이 나와 있죠. 네,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자기 통제. 네,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예, 자기 통제 나와 있고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타인의 무책임감 0단계가 무책임감이었죠. 무책임감에서 시작해서 이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그게 1단계였죠. 그 다음 참여와 노력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고요. 그 다음 자기 방향 설정 이게 3단계. 그 다음 돌봄과 배려 4단계는 여기 적어드릴게요. 가 4단계고 5단계는 뭐냐? 바로 전의. 여기 나와 있죠. 일상생활의 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은 5단계로 나눠지는데 0단계는 뭐냐? 무책임감 단계고 1단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2단계는 참여와 노력 3단계는 자기 방향 설정 4단계는 돌봄과 배려 5단계는 일상생활의 전의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사례로 탁탁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단계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기, 자기 통제, 타인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참여하기, 그다음 평화로운 갈등 해결 시도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례를 보면 타인에 대해서 상호 협력적이고 다른 학생을 돕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어느 단계냐? 바로 이 돌봄과 배려 단계입니다. 4단계.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 5단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경우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를 치고 넘어갈게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또 나왔죠? 보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보기 문제를 통해서 좀 난이도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자,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평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 그 다음 진단평가, 그 다음 총괄평가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진단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이전에
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점검하는 평가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평가를 왜 하냐? 바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방향을 수정하며 학습 장애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가 뭐냐? 바로 이 진단 평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 수업 전 학습도 쭉 보기가 나와 있죠. 네, 이게 바로 뭐냐? 진단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이 두 개 중에. 자, 그럼 형성평가는 무엇이냐?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법의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 활동으로 지도 방법과 과정, 결과의 향상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방금 형성평가에 대한 거고, 총괄은 뭐냐? 예, 바로 니은에 대한 얘기겠죠. 예, 학생들이 자신의 높이뛰기 목표와 운동계획 수업을 하기 위해 다음 육상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합적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한다. 예,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그 뭐냐 이건? 바로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적용한 이후 일정 기간 마무리 시점에 학습자의 성취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하는 평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yes or no로 체크하는 거는 바로 뭐냐?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는 이용한 자료 수집에서 이 어떤 행동의 발생 여부를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지만 이 운동의 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때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이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측정 행동, 특성 등을 나열한 목록으로 어떤 사건이나 행동 발생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용이 편리하죠. 네, 많은 얘기고. 그 다음, 운동 수행 과정에 질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질적 평가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발생 여부를 신속히 활용을 할 때, 확인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관찰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행동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제작이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관찰 도구나 질문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료 수집에서는 어떤 행동의 발생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니오로 답하지만 이게 운동 수행 과정의 질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데 가능합니다. 어떨 때 운동 기능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때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를 통해서 질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이제 딱 반 지났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문제였죠. 스포츠 교육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벌써 이 11번 문제까지 포함한 총 3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죠. 자,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제10조. 규정하고 있는 학교 장애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옳은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 코치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 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를 지정을 해야 된다. 이 스포츠 클럽을 맡은
즉 담임 교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거. 다음은 다 내용 맞는 거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희 교재 안에서도 보면 그 학교체육진흥법 이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다 암기하실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해한다 해도 문제가 그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이해하긴 쉽습니다. 내용이 이건 이거구나. 이런 시행령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라고 이런 조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를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를 경우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기 당연히 전문 코치가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체육시설법 시행 규칙, 또 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정책. 자, 이 문제도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 처음. 첫 시험이 되겠죠. 첫 문제. 처음 나온.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떠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즉 이 규모에 따라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예. 그래서 보시면 12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즉 이게 뭐냐? 다 옳은 얘기다. 오케이. 예. 하지만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앞서 제가 11번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여기에서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학교시설법 시행 규칙, 체육시설법 시행 규칙의 지도자 배치 기준도 저희 교재에 혹은 이 해설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스키장업에서 슬로프가 10명 이하면 1명을 배치해야 되고 10명이 초과되면 이 2명 이상을 배치하는구나. 승마장, 수영장, 뭐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등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 뭐 요트장업도 있고 조정장업도 있고 카누장업, 빙상장업, 그리고 뭐 체육 도장업 등등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지도자 배치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께서 한 번씩 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제 매년 이 기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분들이 변경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 자격 중에 그런 문제 예능식으로 해서 문제가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막 섞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스포츠 지도사는 매년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자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출제자가 지금까지의 그런 그 학술적인 그런 배경이나 학업적으로 공부해왔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막 문제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단 중요한 부분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체육 지도자 배치 기준도 올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법. 예, 또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2022년도에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벌써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예, 그럼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챕터 2 스포츠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으면 3문제. 보통은 이제 2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3문제. 4문제 나왔다? 예,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은 뭐와 직결된다? 바로 생활 스포츠죠. 그래서 여기서 규정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자격을 옳지 않은 것. 자, 이 13번의 문제는 조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왜 이슈가 됐냐? 그래서 정답이 2개가 나왔거든요. 우선 정답은 1번과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왜 그게 정답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체육 지도자의 자격 기준은 19세가 아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18세 이상이 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자,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맞죠? 우선 1번 틀렸으니까. 그 다음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 검정,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 바로 필기와 실기가 포함되겠죠. 자, 이 두 개가 끝나면 뭐예요? 바로 연수과정을 거치죠. 플러스 연수. 이거를 다 완수, 오케이 해야지 그 다음 뭐가 돼요? 합격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옳은 얘기고. 자,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내용이 나왔어요. 다음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여기까지 맞습니다.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죠?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즉 내가 어떠한 특정 종목을 땄어요. 보디빌딩이라는. 그 다음 그 현장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어요. 그럼 뭐냐?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즉 2급을 따고 나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 그럼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지도사 자격을 1급 지도사를 주는 게 아니고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아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응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응시 자격. 그래서 이거에 대한 틀린 거는 뭐냐? 바로 1번과 4번 복수 정답이 나온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죠. 자, 마르튼스가 제시한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 6단계. 자, 이것도 빈번히 잘 출제된 이론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이 6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을 하고요. 첫 번째 기술 파악. 자, 두 번째는 선수를 이제 이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상황 분석. 자, 네 번째는 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이죠.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지도 방법 선택. 여섯 번째는 연습 계획 수립. 연습 수립이라고 그냥 짧게 적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여기하고 들어갈 게 뭐였죠? 바로 4번이었죠. 첫 번째, 기술 파악. 어떤 기술? 이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이게 뭐냐? 마르튼스가 제시한 6단계, 전문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6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빈번히 출제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6단계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교수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 중에서도 어떤 모형? 동료 교수 모형의 수업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선 동료 교수 모형은 학생이 수행하는 연습 시도에 대한 교사의 관찰 부족과 학생이 교사에게 제한된 피드백을 받게 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뭐 학습자 역할을 또 하겠죠. 네. 그래서 이 교사, 실제 교사가 이 학생에게 뭐 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즉 여기서 어떤 거 개인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그러면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하면서 학생에게 이 학생은 또 다른 학습자 되겠죠. 예,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무슨 피드백을 전달해요? 바로 이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서 조금 1번을 찍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답을 선택을 하자면 바로 이 개인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개인 교사 역할에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이 학습자를 관찰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 부분이지 그거보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은 뭐냐? 바로 개인 교사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사는 이 교사가 제공하는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의 근거에서 학습자의 연습을 관찰합니다. 즉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이 교사의 역할을 관찰하고 단서와 피드백을 제시를 하고요. 학습자는 개인 교사의 조언과 충고를 수용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습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리핀과 미첼, 그 다음 오슬린의 이해중심 게임 모형, 교육 모형에 대한 문제였죠. 변형 게임 구성시 반영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자, 이거는 정답은 바로 이 대표성과 과장성이에요. 변형 게임의 구성 시 반드시 포함돼야겠죠. 대표성은 뭐냐? 게임 형식은 학생이 정식 게임에 참여할 때 접하는 실제 상황을 대표해야 돼요. 네. 병영 게임을 내가 구성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구는 11대 11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병영 게임을 해서 나온 대표적인 게 이제 풋살. 뭐 그래서 5대 5.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규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뭐냐? 바로 대표성을 나타낸다. 그 정식 게임에서 참여할 때 접하는 실제 상황을 포함하면 돼요. 이게 정식 게임이죠. 그럼 이게 병영 게임이에요. 여기서 접하는 게임의 그런 전략과 규칙 그런 게 바로 실제로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예, 그게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성은 학생이 오직 움직임의 전술 문제에만 초점을 두도록 게임 형식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의 수행 단위를 분절화해서 반복 수행과 다양한 참여 방식을 결합시킴으로써 게임 형식의 과장된 특징을 드러내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변형 게임 구성 시 반영되어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다. 대표성과 과장성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기 문제죠. 젠틀의 스포츠 기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선 스포츠 기술에는 이 환경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의 안정성. 이 환경의 안정성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개방 기술과 그다음 폐쇄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개방 기술은 즉 뭐냐? 이 동적인 조건의 환경에서 수행되는 기술을 얘기해요. 네, 동적. 즉 막 어떤 환경이 막 변화하는 거죠. 네, 환경의 변화의 상태에 의해서 변화되는 기술. 그리고 이 폐쇄는 이 정적인 조건. 네, 그래서 환경 조건이 안정적이고 외부 조건이 대부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기술, 스포츠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개방 기술에서 적용되는 거는 뭐 투수가 던진 야구공을 타자가 치는 것을 개방 기술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폐쇄 기술은 티볼 같이 아까 투수가 던진 공이 아닌
고정된 공을 타자가 야구공으로 쳐서 하는 기술을 이제 폐쇄 기술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이제 관역이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양궁, 화살 맞히는 거 이제 폐쇄 기술에 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개방 기술로 뭐 서로 이제 패스를 하거나 움직이면서 배구에서 이제 서브를 올렸을 때 그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계속 환경이 변하니까 어디에 공이 갈지 모르니까 그런 건 이제 개방 기술에 사용이 된다. 스포츠의 상황에서. 그래서 뭐냐? 정답은 17번에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문제였어요. 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와 관련된 종목을 구분한 근거로. 예. 자, 18번은 게임 유형을 분류하여 유사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게임 간 공통 속성을 이제 규명한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동일하게 분류된 게임의 공통적 특성을 통해 다른 게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게임 전술의 전이 가능성을 근거로 분류했습니다. 뭐로? 게임 전술 전이. 이걸로 즉 이게 뭐냐? 자, 이 연역형에서는 농구, 축구, 하키, 풋볼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즉 어떠한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이 영역을 우선순위를 가져야겠죠. 여기를. 반면에 이 네트형, 배드민턴, 배구, 탁구는 이제 네트형으로 얘기하고, 필드형은 야구, 소프트볼, 킥볼. 다 이 게임의 이 유사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적형도 마찬가지고. 즉 이건 뭐냐? 뭐에 대한 얘기냐? 게임 전술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이 근거로 이 종목을 이제 구분하고 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뭐 축구, 농구, 하키의 유사한 전술과 기능을 배우면 세 개의 게임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수비 위치와 포지션의 개념을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근거로 바로 이 게임을 분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자, 피드백의 유형. 피드백에 관련된 유형도 빈번히 나온 이론이죠. 자, 모스턴이 제시한 피드백 유형이며 사실적 행동을 기술한다. 판단이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드백의 진술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피드백 형태로 옮겨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중립형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neutral. 네. 자, 중립적 피드백은 만족과 불만족 표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며 판단이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으나 이 피드백 진술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종종 의미가 없고 실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수용을 인정하고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며 최종 평가 결정에 대한 기회가 의도적으로 학습자에게 이양이 되는 유형의 피드백이 바로 뭐냐? 이 중립형 피드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링크의 내용 발달 단계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가장 먼저 이 링크는 이제 과제를 전달하겠죠. 네?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단계.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확대가 되겠죠. 확대는 시작 과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운동 수행의 복잡성과 난이도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련이요. 세련은 운동 수행의 질에 초점을 두고 목표의 범위를 좁혀가며 수행의 질적 발달에 대한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하게 부여할 때 적용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학습자에게 운동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할 때 운동 수행의 질이 향상이 되는 단계라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적용 과제예요. 적용, 즉 응용. 이건 뭐냐? 이 확대와 이 세련 이걸 통해서 습득반 기능을 실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조직하는 과제를 얘기하고 확대와 세련의 수준과 일치해서 배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 과제는 지도의 전 과정에
배치될 수 있고 즉 이 확대 과제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확대 과제를 제공하면서 응용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발달 순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잘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에 설명 자세히 해드렸지만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 그럼 저희 교재에 또 해설이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